경남 혁신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특히 이 프로그램에 어촌을 주제로 이렇게 포함시켰다고 하는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그 주제를 제가 발표할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어업을 통한 어촌 재생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소주제로 나눠봤습니다. 어촌의 정체성, 첫 번째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주제고요. 두 번째는 어촌 공유자원의 지속성과 위기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속 가능한 어촌을 위해서 어민은 또는 소비자는 또는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연대는 어떻게 모색되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촌 정체성 부분인데요. 어촌의 정의일 수도 있고요. 대체적으로 어촌은 호수나 강 또는 바다를 배후에 두고 수산업 또는 어업에 의존해서 생활하는 그런 지역을 어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의 어촌에서 전적으로 수산업이나 어업에 의존해서 사는 지역은 매우 드뭅니다.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반농 반어죠. 사실은 이 반농 반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어촌의 위기가 만들어졌다, 거기서부터 비롯됐다라고 해도 저는 과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반농 반어다 보니까 어촌 정책보다는 농어촌 정책 또는 농촌 정책에 이 어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포함되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이나 고유성, 이런 것들을 고려한 그런 정책들이 사실은 추진되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도 어촌 정책보다는 부서가 고유하게 가져갈 수 있는 수산 정책, 양식, 이런 것에 더 주목을 했었고, 수산업의 발달이 곧 어촌의 활성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수산업 발전이 반드시 이 어촌의 활성화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죠. 이 점이 사실은 어촌 뉴딜이나 그린 뉴딜을 추진할 때도 역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이 어촌 정체성에서 이 어업과 수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업은 제가 얘기하는 어업은 어촌에 기반을 둔 어촌 구성원들이 중심이 된 공동 어장을 이용한 그런 어업들,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어업들을 말합니다. 마을어업, 정확하게는 마을어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것들이죠. 하지만 수산업은 훨씬 범위가 넓죠. 규모도 크고 공간도 외해까지 또는 원양어업까지 이렇게 포함한 부분들이고, 가공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그 영역이 매우 넓은 부분입니다. 어촌이 존재하지 않는 수산업은 가능하죠. 하지만 저는 어촌이 없는 어업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어촌의 정체성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또 어촌 재생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할 때 이 마을업 공간의 재생, 생태계의 회복, 기능의 향상, 이런 부분들에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체성에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정체성에서 주목을 해야 될 것들이 이 마을업이고, 그 마을업이 곧 공유자원의 핵심인 거죠. 사실은 그곳에서 우리가 밥상에 올리는 그 많은 그런 그 수산물, 식재료들이 그 공간에서 얻어지고 있고, 그 공간이 건강했을 때 먼바다까지도 건강한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그걸 좀 지켜내야 되는 부분들이 이 어촌 활성화 또는 어촌 재생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어촌의 두 번째 그 소주제로 그 어촌 공유자원의 지속 가능성 또는 위기, 이제 이 측면에서 이제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촌은 두 가지 영역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하나는 마을이라고 하는 커뮤니티의 공간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마을 어장이라고 하는 생업의 공간들이 있죠. 이 커뮤니티와 생업 공간 두 개가 유기적으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그 결합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가 곧 어촌의 정체성을 결정한다고 저는 봅니다. 어느 하나가 훼손되거나 무너졌을 때 이 어촌은 어촌으로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은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방식이 이 어촌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어촌의 문화가 다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양한 그 이면에는 또 생태계, 생물 다양성,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또 그 이면에는 환경의 다양성들이 있는 거죠. 뭐 갯벌이든지, 또 갯벌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뻘갯벌부터 모래갯벌이나 혼합갯벌 또는 갯바위,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거고, 아예 갯벌이 없는 그런 연안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고, 이런 다양한 환경들이 이 다양한 문화나 또는 다양한 어촌 또는 다양한 운영의 질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근간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오랫동안 지켜온 게 어촌이죠. 그걸 관리하는 방식들을 스스로 찾아냈고, 그걸 회의나 또는 규정이나 규칙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냈죠. 그게 마을업을 지키는 마을의 규칙인 거고, 그게 어촌계의 규칙이 되었던 거고, 그게 어느 순간 관행업으로, 그리고 또 어느 순간에는 이제 그 진입장벽으로 이렇게 좀 드러나고 있죠. 초기에는 마을 어장이나 또는 어촌을 지키는 아주 그 자원을, 공유 자원들을 지키고 보존하고 이용하는 그런 원리였다고 하면은, 지금은 환경들이 바뀌면서 생태 환경들이 바뀌고 사회 구조적인 환경들이 바뀌면서 이제 그 규칙과 원칙들을 바꿔내지 않으면 더 이상 지키기 어려운 상황들이 생긴 거죠. 어촌을 지키는 민주적인 질서가 이제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되어야 할 때가 됐다는 얘기죠. 그게 지금 진입장벽이라고 하는 형태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고 있죠. 왜 그럼 이 진입장벽이라고 하는 형태로 한동안 그 어촌을 끌어왔던 그 근간이 되었던 그 질서가 문제가 되는가? 우선 구성원들의 변화가 있었죠. 그 도시로 간 사람도 많았고, 어촌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고령화되면서 더 이상 어장을 지속하기 어려운, 관리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부분들도 있고, 물론 기후변화도 작용을 했죠. 또 한편으로는 공유지 비극처럼 남획도 중요한 요인이기도 했습니다. 서식지 훼손도 역시 마찬가지죠. 특히 그 대규모의 그 새만금이나 시아워나 뭐 이런 것처럼 대규모의 그 개발, 간척, 매립,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을 구성원들이 어촌 구성원들이 공이 같이 이용해왔던 그런 자원들이 소수에 의해서 독점되거나 또는 오래 점유되거나 심지어는 판매라기보다는 임대겠죠. 임대되는 이런 상황까지 생기면서 이게 이제 진입장벽이라고 하는 형태로 걸림돌로 작용을 한 거죠. 한때는 어촌을 지켜주는 디딤돌이었던 그 규칙이나 원칙들이 이제는 어촌의 재생, 어촌의 지속을 위한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로 바뀐 거죠. 이렇게 절차적인 그런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새로운 질서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에 직면해 있는 거죠. 그게 정책적으로 풀 수 있으면 좋은데 만들어질 때도 정책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촌에서 관행적으로 만들어 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일관되게 그 제도를 개선해서 갈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어촌 재생이나 또 어촌 활성화에 있어서 딜레마인 거죠.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것도 역시 이제 원칙으로 본다고 하면은 마을 안에서 풀어야 되는 부분들이 제일 그 합리적인 방법이고, 마을 안에서 풀 수 있도록 정책들이 이렇게 마중물을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사실은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디테일하게 가지는 않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이걸 가지고서 그럼 우리 평생 해왔던 것들을 다 내놓으라는 얘기냐, 이렇게 되는 거고, 새롭게 어촌에 진입하는 사람들은 진입장벽이 높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다. 그게 뭐 그 어민들이 독점적으로 가져야 될 것이냐, 당신들 것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이렇게 나오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이쯤에서 이제 살펴봐야 될 게 어촌의 시선, 어촌을 보는 시선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기능적으로 수산업을 공급하는 그런 공간으로서 어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벗어나야 된다. 그것은 공간적으로 커뮤니티라고 하는 형태로 어촌의 가치 또는 그 어촌을 보는 그런 시선의 변화가 이제 필요한 시점이 됐다. 기능적으로 수산물을 공급하는 그런 어촌이 아니라 커뮤니티라는 그런 공간으로서 어촌 그 자체가 하나의 정책의 대상이고 재생의 대상이고 공간으로서 커뮤니티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가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어촌이 그 다양한 가치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어촌들을 조금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촌 꼭 수산업이 아니더라도 어촌에 가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가 그 농촌의 텃밭을 가꾸는 것처럼 뭐 갯벌이나 또는 갯바위나 이런 데서 아주 소소하게 체험을 해보고 싶고, 또 거기서 채취한 걸로 음식도 만들어서 나누고 싶어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 꿈을 가지고 바닷가에 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것도 아니고 오직 그 바닷가에서 머무는 것만으로도 어촌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건강을 위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해양 레저, 뭐 요트든지 카누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가는 사람들도 있죠. 이게 당사자가 많아졌죠. 또 공유자원이라고 했던 그런 그 어촌 바다 마을 어장들을 다른 방식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사실은 지금 현재 직면하고 있는 우리 어촌의 현실이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또 받아들여서 그 사람들과 함께 어촌의 가치를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 이런 방식으로 어촌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그렇게 볼 때 이 기능적으로 수산물을 생산해서 제공한 어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점점 약화되거나, 아니면은 그거는 수산업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커질 수밖에 없고, 반면에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또 새로운 요구를 갖는 이해 당사자들이 어촌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들과 함께 어촌의 공유자원, 어촌의 가치들을 제고시킬 수 있는 새로운 어촌 질서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어촌 재생의 가장 큰 딜레마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공유자원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럼 어떤 게 있는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해서 마을 펜션을 만들었다. 또는 공유부엌을 만들었다. 또 정부의 공공자금과 마을에서 일부 부담을 해서 소규모의 가공 공장을 만들었다. 이런 것 전부 다 새로운 형태의 공유 자원들이죠. 이거 어떻게 나눌 것인가? 또 새롭게 마을에 들어오는 사람들과 어떻게 그걸 같이 운영을 할 것인가? 또 예를 들면은 마을업 공간에 종패를 뿌리고 뭐 치어를 방류했을 때 그것도 역시 새롭게 만들어지는 공유 자원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죠. 그리고 어촌 체험을 하러 온 소비자들, 도시 여행객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규칙이나 규율이나 이런 것들을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은 어촌의 지속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담보해내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해왔던 다양한 어촌 정책들을 봐보면은 사실은 대부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들이 많았죠. 수산물 채취를 많이 하기 위한 이런 정책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어촌에 대한 정책들은 상대적으로 약하거나 또는 아예 부재한 형태로 추진이 되어 왔죠. 심지어 마을 어장을 개선하는 또는 증식 양식을 하는 뭐 이런 정책들도 어촌 마을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채 생산성만 향상되면 된다라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 이게 마을이 가지고 있었던 고유한 나눔과 분배와 또 유지의 질서, 이런 것들을 오히려 훼손하거나 갈등을 야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정책들이 들어와서 어촌이 활성화되는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어촌 공동체나 어촌의 기존 질서들을 깨트리는 결과들을 낳기도 했죠. 변화된 환경에 변화된 질서를 만들어내는 그런 디딤돌이 되는 게 아니라 부셔버리는 그런 기능을 하면서 이 정책들 또는 뭐 선정이 돼서 사업들이 들어오는 것, 이런 것이 오히려 어촌 재생의 걸림돌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개적인 그런 얘기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어촌 뉴딜이나 그린 뉴딜도 역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조금 접근을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볼 때 이 어촌이 가지고 있는 또는 어촌의
어촌의 공유자원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더욱더 주목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문화 다양성과 또 하나는 생물 다양성 부분들이죠. 어촌의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다양한 그 생태 환경들이 배태한 다양한 삶의 방식들, 이런 것이 이 문화 다양성으로 이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촌을 사람들이 주목하고 가고 싶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농촌과 다르고 도시와 다르기 때문에 가고 싶어 하는 것들이죠. 그 다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정책이 투입되면서 같음으로 만들어 버리고 획일적인 어떤 그 공간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은 어촌의 정체성, 어촌의 특징, 어촌의 공유자원, 이런 것들을 거세한 결과로 나타난 그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어촌 재생에 있어서 반드시 이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바로 그 점이다. 그 공유자원, 다양한 형태의 공유자원, 다양한 형태의 생태 환경, 이것이 이 새로운 정책들이 투입되면서 어떻게 더 향상되고 개선되고 회복될 것인가라고 하는 걸 전제를 하고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렇게 가기 위해서 어촌의 규칙이나 또는 그 내규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 이게 이제 그 새로운 방식의 어촌 민주주의의 질서 확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들이죠. 이제 여기에 아까 얘기한 그 생물 다양성과 그 문화 다양성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이렇게 관통되어야 되는데, 이걸 어민들에게만 오롯이 맡겨놓을 수는 없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어민들은 이미 고령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구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 그 어촌이라고 하는 공간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이해 당사자들 또는 그 요구들은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많아지는 요구, 시민사회 또는 시민들, 이들과 함께 그 자원들을 또는 어촌을 지켜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 찾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공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입장벽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원을 지키기 위한 스스로 고안해낸 그런 원칙 또는 민주적인 어떤 질서라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이제 그게 어민들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또는 시민과 도시민과 소비자와 함께 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야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거고, 또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도시민들도 역시 이 어민들이 바닷가에서 또 섬 주민들이 그 자원들을 오랫동안 지켜왔던 그 질서를 존중해주는 그런 시선들이 있어야만이 대화가 가능한 것이죠. 그 대화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 공감과 존중,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독점했던 또는 우리가 그 전유적으로 이용해왔던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방법들, 이런 원칙들을 찾았을 때만이 이 어촌재생이라고 하는 새로운 질서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밥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민들이 이 밥상에 올리는 그런 수산물 또는 바닷가에서 얻은 여러 가지 그 채취물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얻을 것인가, 어떻게 구할 것인가, 어디에서 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공감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도농교류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넘어서서 더 가까이 어촌으로 또는 바다로, 섬으로 이렇게 다가가는데, 그 시선이 공감이라고 하는 앞에서 얘기한 그런 것들을 존중해주는 그런 시선으로
접근했을 때만이 가능하고, 그게 정책적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졌을 때만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들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되려고 하면은 어민들도 이제 변해야 되죠. 더 이상 그 어촌 또는 아까 말했던 그런 공유자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만의, 우리들만의 공유자원이 아니다. 이것은 공공재로서 소비자들과 함께 나누어야 될 그런 공공재이고, 그리고 다만 가까이 있는 지역 주민인 우리가, 어민들이 가꾸고 지켜야 되는데, 이때 도시민들의 힘을 또는 소비자들의 힘을 얻어서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야 되죠. 그게 새롭게 만들어야 될 그 어촌의 질서의 어떤 그 큰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도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뭐 예를 들면 해양보호구역, 지금 우리나라에 한 30여 곳 정도의 해양보호구역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점점이 이렇게 해양보호구역이 만들어져서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게 우리가 그물처럼 육지에서 내려가는 다양한 오염원들이나 또는 걸러내야 될 것들이 이 해양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그물을 통해서 바다로 나가는 그런 완충제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범위와 공간과 스팟이 훨씬 더 많아져야 되고, 사실 해양보호구역은 어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생업을 지속할 수 있는 최고의 방어 수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규제가 아니라 오히려 어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속 가능한 어업을 하기 위한 최고의 국가 정책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런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가 중요 어업유산 같은 경우도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고 볼 수 있죠.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갯벌 세계유산 같은 경우도 역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면서 어촌의 가치들을 지금보다 훨씬 더 품격이 높은 다른 형태로 외화시킬 수 있는 좋은 자원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야만 이 어촌 재생이라고 하는 것들은, 또는 어촌 뉴딜이라고 하는 것,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다. 그리고 더 나가면은 국가 간의 그 네트워크도 이렇게 필요하죠. 거기에는 이제 매개점들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황해 같은 경우에 이 물범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중국은 이미 뭐 보하이만이나 라이조우만이나 장수성이나 라오뚱만이나 이런데, 심지어 북한의 압록강에도 이 물범들이 회유하고 서식하고 있고, 우리도 백령도나 가로림만에 물범들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물범을 매개로 한 황해,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어촌, 이 네트워크들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 국가 간으로 봤을 때도, 꼭 정부 지오가 아니더라도 NGO에서도 역할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앞에서도 이 얘기를 했지만은 이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동안에 어민들이 전유적으로 사용해왔던 그런 마을업의 공간, 또는 어촌의 이 공유 자원들, 이런 것들을 이 도시민과 나눌 수 있는, 소비자와 나눌 수 있는 그런 질서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이해관계가 발생하고 있고, 그게 이 어촌이라고 하는, 어장을 포함한 어촌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빨리 수용을 하고, 오히려 어촌의 가치를 제고하거나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로 질서들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민들도, 소비자들도 오랫동안 어민들이 지키고 간직하고 해왔던 그런 질서,
진입장벽이라고 하는 시선으로 볼 게 아니라 그런 시선으로 존중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노력했을 때만이 비로소 어촌 재생이라고 하는 것들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새로운 질서 역시 어촌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또는 지속 가능한 어업들을 유지하게 하는 이런 질서들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어촌 민주주의 지속 가능한 어업을 통한 어촌의 재생이라고 하는 그런 제 주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